안녕하세요. 전문가를 모시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대한혈액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질병 알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정준원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Q&A 시간에는 특별하게 다른 두 교수님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줌 화면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좌측부터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혈액내과의 안재숙 교수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혈액내과 박시비아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온라인상으로 참석해 주신 두 교수님 모두 저희 Q&A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릴 예정이십니다. 우선 교수님, 이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명쾌하게 알고 완쾌하자는 명쾌완쾌 캠페인, 특히 이번 Q&A 섹션 기획에 더 특별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과 환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마련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이 환자분들 또 환자 보호자분들 모두 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별히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데, 사실 진료실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미리 저희가 환우분들 또 환우 보호자분들한테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먼저 취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취합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한국혈액암협회 담당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새 교수님을 모시고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Q&A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올해 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저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현재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이라고 하는데 아무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불안한데요. 정말 경과 관찰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병이 더 나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저위험군에 해당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경과만 관찰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재숙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진단 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니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저위험군은 단어 뜻 그대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도리어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고위험군과 그리고 저위험군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험군을 나눌 때 이제 그 국제적으로 몇 가지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한 3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국제적인 예우 지표에서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한 3가지 요인이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보이는 아세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염색체 검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혈액세포 수치의 저하, 그러니까 후중군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혈색소, 그리고 혈소판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제 제가 국제 예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선된 국제 예우 지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기는데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4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보다 낮으면 저위험군, 그리고 이제 4점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저위험군, 고위험군을 나누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 8월에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소론도 5mg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요. 눈두덩이가 부어서 쌍꺼풀이 처지고 눈을 감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위한 좋은 약이나 처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왜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지 정준원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8월에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신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이 스테로이드, 소론도를 복용하고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아마 20현대 숙주 질환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아마 복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쌍꺼풀이 처지고 눈이 감은 것처럼 부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안면에 부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부종이 있다고 환자분이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몸의 신체의 변화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지 또는 콩팥, 신장의 기능이 또 좋지 않은지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이 소론도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도 약간 붓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증상 하나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흔한 원인들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 붓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아서 붓는다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제를 쓴다든지 콩팥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식이 조절을 좀 통해서 염분을 섭취 안 한다든지 또 소론도 때문에 붓는 거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여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부터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자분과 같이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그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식이 실패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재발이고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입니다. 당연히 이식 과정 중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완전히 질병이 완치할 때까지는 이전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 출혈 이런 것들은 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을 때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20현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 환자분도 아마 2년이 지나도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이식편 때 숙주 질환은 이식편이 곧 골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신 분이고 숙주가 환자를 의미하는데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조혈모세포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환자의 다양한 세포와 장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식편대 숙주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이 너무 심할 때는 이것 자체가 사망률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또 완전히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20현대 숙주 반응으로 인해서 또 기저질환인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또 재발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더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추적 관찰만 하는 분들도 있던데 병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염색체에 이상이 없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아세포가 0%인데 시간이 가면서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안재숙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병의 진행 속도 역시 앞서 박시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후 예측 시스템상의 점수가 의미하는 위험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즉 높은 점수를 보이시는 환자분은 진행 속도가 빠르다 하겠습니다. 보통 진행 속도와 연관된 지표로는 약 4분의 1의 환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전환되는 평균 기간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4분의 1 환자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병이 진행을 하여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환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전환되는 평균 기간은 낮은 유형군은 10년 이상, 높은 유형군은 1에서 2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진단 시에 염색체 이상이 없던 환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염색체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수내 아세포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병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점수 기준에 따라서 병의 진행 속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나이는 몇 살까지가 희망적인가요? 이식 성공 확률이 정말 40% 미만인지, 이식 후에 재반류가 재이식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골수 이식에 대한 질문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시비아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식 나이가 이제 몇 살까지가 희망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커트라인이 되는 나이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식이라는 치료는 굉장히 힘든 치료가 맞기 때문에 이제 이식할 때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다면 이식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측면에서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젊어도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설사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잘 버텨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커트라인이 되는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식 후 합병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쪽으로 이제 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식을 보험 적용을 해주거나 이제 그 제도권 하에서 해줄 때 나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그 나이는 일단 70세입니다. 그래서 70세 미만까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권 하에서 보험 적용을 이제 가능하게 해서 이제 이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70세 이런 그 나이를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제 간혹 70세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도 내과적인 컨디션이 매우 양호하고 이제 견딜만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식 성공 확률은, 이식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우선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을 때 질병이 없이 이제 건강하게 생존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확률은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전체 환자분들에서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단받았을 때 병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이식하기 전에 또 병의 위험도가 이게 변할 수가 있는데 또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이식할 때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등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평균값 제시한 뭐 40%에서 50%에 비해서 그거를 평균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진단 시 또는 이식하기 전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그 평균값에 훨씬 이제 못 미치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고, 저위험군이거나 조금 더 위험도가 덜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식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결국은 병이 재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병의 합병증, 감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식현대 숙주 반응으로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이식 실패로 저희가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식 실패의 한 반절 정도는 이제 재발이 차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이식을 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성공률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이식 성공률보다는 떨어지는 편이어서 약 20%에서 25% 정도 성공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이식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성공률 또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퍼센트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식 전후 환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증상과 변화가 궁금합니다. 100일, 6개월, 1년 단위로 환자의 증상과 주의사항 및 일상생활 안내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골수 이식 후 관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재숙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식 후의 과정은 결국 면역력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감염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00일, 6개월, 1년이라고 꼭 집어서 물어보셨는데 보통 첫 3개월은 호중군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다른 면역력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이 회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고 또한 급성 이식형대 숙주질환의 위험도가 도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에서 6개월은 점차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서 면역력이 서서히 회복하는 시기이고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는 각각의 면역력 회복 정도에 맞게 위생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리가 왜 중요한지 다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중부가 회복이 되셔도 다른 면역 기능들은 훨씬 늦게 회복이 되고 또 환자분에 따라 면역 억제제 복용 기간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너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충분히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감염 관리에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환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시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직장 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 위험이 따를 것 같고 체력 저하와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분께서 이제 직장 생활과 그리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치료가 많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진원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1편과 좀 전에 이제 교수님들 답변에서 들으신 바대로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치료 자체도 다양하고 또 이식을 시행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들이 언제쯤 직장 생활이 가능한지를 답해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도 즉 직업별에 대한 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걱정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감염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물론 너무 빈혈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생활은 곧 위생 관리,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치료 방법 자체가 지지요법, 그냥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에서 사용하는 뭐 경구약을 복용하신다든지 아주 이따금씩 수혈을 받으신다든지 뭐 이런 치료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장 생활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일에 저메티라제제 같은 약제를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한 달에 한 주 정도의 투약 기간이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혈하는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직종이라면 역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시행받고 계시는 그런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형태의 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받고 나서 앞서 설명하신 아주 몇 개월 안 되는 시점 그 기간에는 당연히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무리고요. 그 이후에 환자분의 면역 상태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또 면역 억제제를 언제까지 드시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기타 관련해서 어떤 합병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직장 생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또 주치의 교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감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려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 감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근육량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직업 종류라면 당연히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직업을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힘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혈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 외상, 그리고 빈혈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식 후 음식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냉동식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조리기구와 수저, 그릇은 어느 정도 살균을 해서 사용해야 할지요?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이제 감염에 대한 질문이에요. 박실비아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래에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목적으로 잘 디자인돼서 이렇게 결론이 난 무슨 그 임상시험이나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없고 각 나라나 이제 학회마다 제시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실제 뭐 미국이나 이런 이식학회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보면은 냉동식품 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관마다도 이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냉동 만두라든지 그다음에 냉동 피자 이런 경우는 이제 유통 과정 중에 문제나 관리의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영양팀에 따르면 냉동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 냉동 상태에서는 증식이 억제가 되어 있다가 이게 해동할 때 증식하고 이제 성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지침에서는 굳이 또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런 냉동 고기나 냉동 생선 이런 경우는 이제 냉장 혹은 전자레인지 해동 후에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냉동식품을 바로 가열할 경우에 식품 안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약한 불로 장시간 가열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 영양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에 관련돼서도 이제 수저는 살균 지침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잘 말려서 수저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조리 기구가 있는데 칼이나 도마 그리고 행주, 수세미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주하고 수세미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별로 별도 사용하는 것을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 1회는 이런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락스 200배 희석액으로 소독하도록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각 병원의 영양팀마다 지침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식하신 이런 환우분들은 이제 그 병원의 그 영양팀의 권고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절대적인 그런 호중구 수치는 없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1000개 이상은 안정적으로 계속 넘겨야 저는 조금 안심하고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해하면서 환자분들께 식이 제한을 슬근슬근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면역력 회복에 있어서는 아까 안재숙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호중구 수치만 가지고 면역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식 이후에 이제 그 호중구 이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세포의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서서히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식의 시기마다 그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호중구 수치만 가지고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재반 사항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시기는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감염 관리에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비다자와 다코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다자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다코젠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 이번 질문은 항암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실비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다자와 다코젠 저희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인데요. 이제 이들 약제를 저메티라 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DNA 안에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보호 작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고 발현되지 못하도록 그런 조절을 해주는 이제 많은 기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메틸화인데 이런 메틸화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런 유전 정보가 이제 발현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이제 발병 기전에 이런 과한 메틸화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이런 메틸화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는 약제, 이런 약제가 이제 저메틸화 제제고 비다자와 다코젠이 그런 기전으로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후성 유전 치료제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기전은 동일한데요.
근데 이제 비다자는 RNA 쪽에 주로 작용을 하고 이제 다코제는 DNA에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곳이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전 자체는 모두 저메티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약제의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다자 실패했을 때 다코젠을 사용하거나 다코젠 실패했을 때 비다자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전은 동일하지만 작용하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비다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경과가 좋아 다행이긴 한데요. 이 경우에 이식 없이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아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항암제 질문인데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치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정진원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비다자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은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 경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비다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식을 하지 않고 계속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아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신 건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식을 처음서부터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다자를 선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식을 향후에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비다자 치료를 시작을 하신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서부터 이식을 고려하지 않고 비다자 치료를 계속 하신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다자 치료만 계속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받아도 괜찮은지라는 의미보다는 그 치료 방법이 가장 지금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다자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좋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비다자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식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없어서 비다자 치료를 시행을 하신 거라면 저희가 이제 가교 치료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비다자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몸 상태를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식이 가능한 시점에서 아마 이식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식을 고려하는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환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세 교수님 모두 유익하셨는지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들 대표로 참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신 안재석 교수님, 박실비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캠페인이 비교적 고용암에 비해서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이 혈액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좀 이해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팁을 좀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혈액학회는 여러 가지 혈액 질환에 대해서 환우분들 보호자분들에게 더 좋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진료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 여러분, 이번 캠페인의 취지처럼 질환에 대해 명쾌하게 알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